정말 좋은 상달 첫 번째 SYS TV 설용수 방송이죠.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민들이 깨어나야 국민들이라도 깨어있자 이런 주장을 감히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변 정세가 대단히 쉽게 말하면 피하기 어려울 만큼 어렵습니다. 저는 늘 북한에 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입수하고 또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데, 북한이 벌써 금년 들어와서 11번째 미사일 발사를 합니다. 심지어 중거리형 10월 4일이죠. 어제죠. 그러니까 소위 탄도미사일 중에서 ICBM을 빼놓고는 위험하다는 소위 북쪽이 말하는 화성 12호 중거리 미사일 약 4,5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죠. 왜냐? 일본 영토를 통과했기 때문에. 일본의 북해도 지방에서는 아마 방공훈련까지, 대피훈련까지 있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환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함께 한미 훈련이 지난 5년간 거의 중단되지 싶어 했던 소위 시뮬레이션으로만 했던 한미 연합훈련이 실전과 맞먹게 거행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에는 미국 항공모함의 유용을 자랑하는 레이건호가 들어와서 소위 한미일 합동으로 북한의 핵 잠수함, 소위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의 탐지 또는 공격 능력을 방어하는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연이어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디어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제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7차 핵실험까지 들어가는 위기 직면에 한반도가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북한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지난 우리 태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태풍의 피해가 우리 남쪽은 포항 지역 일대에만 피해를 봤는데, 북한은 대동강변 북쪽으로 특히 함경 남북도 심지어 자강도 연안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지금 태풍 피해를 그대로 지금 주민들을 동원하고 인민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중장비 시설이 부족한 북쪽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물을 막 걷어들이는 수확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쌀 수확이 모자라 가지고 80만 톤, 100만 톤을 지금 구해와야 된다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태풍을 3개를 연이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태풍 피해가 지금 복구가 안 돼 가지고 또 산림이 태풍에 의해서 많이 폐허가 된 땅에 녹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녹화 사업을 동시에 지금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한계에 도달했어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모든 농산물 체제는 협동체제 아닙니까? 겨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텃밭 정도, 산 정상이나 또는 휘탱이 땅 같은 거, 이런 데다 자기 땅을 일궈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전부 장마당 경제고. 근데 계속 강제 동원을 해가지고 목표를 추구하니까 인민들이 국가 목표 달성해서 우리한테 돌아온 게 있냐? 군대들이나 먹고 당 간부들이나 먹고 사는 세상 아니냐? 이렇게 한탄하면서 노동 강도가 약화되어 버렸어요. 경제는 피폐하고 생활은 어렵고 식량 공급이 거의 안 되니까 장마당에 의존하는 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체제관리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는 불가피한 겁니다. 계속 긴장을 고조해야 돼요. 특히 조건이 지금 그들이 말하는 남쪽에서 동해안에서 거대한 한미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일본까지도
동참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들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을 넘어가는 그런 위험한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쉽게 말하면 발작에서 일어납니다. 2차 대전이 마치 히틀러나 무소리니 같은 이런 독재자들이 독일 인민들의 자유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도발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게 한반도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격 루트를 차단하고 점차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있어요. 리만이라는 지역, 도네츠크주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 도네츠크는 지난번 4개 하리손이라든지 자포리자라든지 이런 지역을 러시아가 인민투표를 강제로 해가지고 99%니 뭐 87%에서 인민들이 러시아 병합을 지지했다고 해가지고 지난번 모스크바에서 강제 합병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에 승인만 남겨놓고. 그 지역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들어가서 해방지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전술핵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포세이돈이라는 러시아가 지금 최고의 핵무기, 전 지구촌을 괴멸시킬 수 있는 무기를 실험장에 갖고 가서 위협적 실험을 강행할 것 같다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만일 러시아가 전술핵을 써가지고 미국이 그거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의 공격기지를 폭격할 수밖에 없어요. 나토를 살리는 길이 그 길이고 전 세계에서부터 미국의 일상을 정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서히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전쟁으로 갑니다. 이제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고 말이죠. 북한 지금까지 남조선 해방이라는 이름 밑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어디 핵무기에 의존한 것은 그런 기회 찬스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미국은 그런 조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핵 확장 억제라는 전략으로 한반도에 여러 형태의 무기들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괌에 있는 전략 자산. 그 중에 최근에 미국이 아주 무섭게 선언하고 있는 B-21 전폭기라는 거죠. 그건 스텔스 기능뿐 아니라 초음속 기능, 극초음속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북한을 약 30초 내에 핵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전투기를 시험 성공했어요, 미국이. 그걸 지금 한반도에 배치하고,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존 월트라고는 미국이 2대밖에 없는 일종의 항공모함에 준하는 전투함을 일본 요코스카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것도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항공모함에 준하는 미국의 전투함이 스텔스 기능을 가졌다 이게.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된다 이게. 북한에서 위협을 느끼죠. 좀 초조합니다. 자꾸 신형 무기가 나오니까. 미니스맨 3 같은 것은 지금 북한의 어떤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텍사스에서 실험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2500km 상공에서. 그러니까 북으로서는 야, 핵 이거 가지고 있다가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구나. 핵 억제 확장 무력이 더 강해지면 의미가 없어요. 이번 우리 국군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5년 만에 그 행사를 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도 북한 핵을 넘어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현무 미사일을 현장에 배치했어요. 그건 바로 북한의 압력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 국내 정치는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노골화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주장하지만 인민들은 혜택이 안 온다고 해서 오히려 저항하고 코로나 때문에 봉쇄돼 가지고 지금 점차 무역 규모는 축소되고 그들이 말하는 장마당도 공급이 안 되니까 시장에 오는 사람이 없죠.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얻어진 모든 수확된 농작물들은 당 간부들이나 군 간부들 먹고 치우고, 이런 극한적 상황은 반드시 전쟁을 몰고 올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이 꼭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오판한 리더의 잘못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얼마든지 있어요. 1차 대전도 바로 불과 몇 사람의 황제 가족들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일으킨 원한의 전투가 1차 대전으로 승화됐어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또는 정치가 나라를 걱정하면서 상황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깨우치고 정치적 통합 능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거의 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학자들은 후한말 사태와 같다. 우리가 임진왜란도 겪었고 조선조가 500년 유지하면서 후한말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 때 대원군과의 세력 갈등, 그리고 서양 세력들 또는 일본 세력들이 한반도에 진출해가지고 소위 개화를 요구하던 시대 상황,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일본 세력은 극대화해가지고 그들의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들에게 강하게 저항했던 민비, 우리 고종 황제의 황후죠, 황후를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시해를 해버려, 불태워버립니다, 시신을. 고종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밤길을 도망하다시피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피했습니까?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악한 파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은 그 당시도 계속 당파 싸움에 준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기억에 생생한 것은 임진왜란 1590년인가 그러죠. 1490년인가요? 임진왜란이. 그 당시에 일본의 전쟁 조짐이 자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천하를 통일해서 강한 일본으로서 명나라까지 진출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조정에서 하도 선조대왕이 건의를 해서 통신사 200여 명이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을 단장으로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대마도를 거쳐서 3, 4개월 후에서 오사카에 가가지고 도요토미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국서, 선조가 보낸 친서를 전달하고 답장을 써주질 않아요. 그 세월이 또 몇 개월 갑니다. 김성일이 손뼉을 치면서 국서를 가져왔으면, 친서를 가져왔으면 답서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것이 4, 5개월 걸려요. 받아내는데. 겨우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걸 좀 보십시오. 황윤길은 정사죠. 선조 앞에 와서 전쟁 준비가 다 끝났고 저희가 급히 대비태세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눈빛이 번쩍거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복의 의욕은 꽉 차 있습니다. 부사 김성일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놈은 전쟁을 인물이 못 됩니다. 쥐새끼같이 눈을 뜨고 아무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있다고 보고를 해요. 순 당파적 보고입니다. 사실을 본 게 아니, 팩트를 본 게 아니에요. 당파적으로 어느 파에 이런 기가 막힌 보고를 통해서 더군다나 당시에 많은 지성인들도 그 당시의 선비들이죠. 율곡 선생 같은 분, 유명한 10만 양경론을 주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성룡 징비록에 나와 있어. 10만 양경론을 주장했다고. 그걸 묵살해버리고 일본이 한성을 호위해서 들어오니까 선조는 저 의주로 난을 피해버리고 나중에서 황윤길이 보고가 옳다고 김성일을 나무랬지만
황윤길은 오지랖으면 도피해가지고 난세를 피해서 어느 농촌에 박혀 있는지 나타나질 않았잖아요.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금 시국이 마치 임진왜란 직전, 구한말, 우리 한국이 정말로 비참하게 일본에 합병되던 그 시절,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저그들의 병참지 기지, 소위 통로를 통해서 명나라까지 가려는 부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꿈꿨던 정한론의 주장자들이 국력을 키웠던 그 당시를 우리가 연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미국 예일대학 교수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아니라 미국의 예일대학 교수 케네디 교수가 있어요. 케네디 교수. 이 케네디 교수가 제국의 멸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국의 멸망에 여러 가지 그 광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마는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군사력이 경제력을 능가하면 그 균형이 깨진다는 균형, 국가를 지탱하는 균형, 경제와 국방이 경제 밑에 국방이 있거나 비슷할 때는 그 나라 체제가 유지된답니다. 그러나 그 국방이 경제를 누르고 체제를 우월하면, 경제 체제를 우월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마지막을 보게 된다는 게 제국의 멸망이에요. 제국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국방력을 키워가지고 마치 세계를 제패할 것 같지만 그 국방력이 제국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증명하는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통나무 굴리기 이론을 내놓았던 스나이드라는 교수입니다. 소위 유명한 잭 스나이더. 이 잭 스나이더 교수는 통굴리기라는 이론을 제창했어요. 원통나무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굴리면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굴러갑니다. 굴러가다 나락에 가서 함께 떨어져 버리는 이론이 있어요. 앞만 보고 가면 바로 망한다. 이게 91년에 나온 소위 잭 스나이드 교수의 저술이에요. 우리말로 통나무 굴리기.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브레이크를 잡고 튀쳐나와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면 살아나지만 그게 마치 소련 군부가 80년 이미 중반기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를 제창하고 나온 고르바초프를 빗댄 겁니다. 군부와 함께 정치가 굴러가면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마치 고르바초프가 튀쳐나와가지고 러시아로 소비에트를 바꿔버리는 그런 혁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폴 케네디의 제국 멸망이나 통나무 굴리기 이론이 지금 북한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군부와 김정은 권력이 통나무를 굴리면서 해가지고 지금 운명을 결정하려고 굴려가고 있는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 빠질 때 북한에서 과연 튀쳐나올 만한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새로운 북한을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 그건 의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통나무 저력으로 빠지면 북한 체제가 멸망하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고 주변 사강을 평화의 체제로 굳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깨있자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 보세요.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자기 혼잣말로 비속어를 썼다고 그러자 이게. 그것이 쟁점화돼가지고 나라를 망칠 만큼 흔들어대야 할 만한 내용이냐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도 자제해야겠죠. 대통령이 됐으면 용어도 신중을 해야 돼. 누가 듣든 안 듣든. 외무부 장관 일행하고 함께하는 해프닝, 헛소리. 그런데 전직 대통령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감사원이 문서로 답장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답장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무례한 짓이라고 해서 무례한 짓. 그럼 대통령은 법 앞에 있다는 겁니까? 법 위에 있다는 겁니까?
이게 전 군주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마치 지지 세력이 딱 해가지고 초법권적 존재로, 초법률적 존재로 존재할 수 있냐 이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 위에 쓸 수가 없어. 이것이 법치국가의 룰이에요, 룰. 이 기준 밑에서 우리가 정의를 논하고 공정을 논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행히 우리 경제는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세계를 눈을 부릅뜨고 지금 적자폭을 줄이려고 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우리 국방산업이 세계시장 누릴 날이 지금 눈앞에 다 와 있어요. 북한의 핵 억제 확장이 현실화되면 북한은 진짜 고양이 앞에 쫓기는 쥐가 돼가지고 어떤 짓을 할 줄 몰라. 이게 지금 마지막 종언이 될 수 있어요. 김정일 정권의 종언. 이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깨서라도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말고 편에 쓰지 말고 공정한 잣대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깨어있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바로 국민이여 깨어있으라. 국민이 깨어있자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지금 우리 국민을 각성시키고 있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국민마저도 잠들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국가의 전망을 흔들 만큼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국정이 바로 가는가? 소위 기업들 또는 국정 대상되는 기업들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했는가?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들의 자세가 되는 이걸 감사해라고 했더니 계속 대통령이 비속어나 또 전직 대통령이 발언을 놓고 이렇게 싸워대다면 마치 당파 싸움으로 임진왜란을 당했고 구한말에 악한 파친을 당했던 역사적 우를 범하지 말라는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몸부림쳐야 할 현실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국민이 깨었기를 기대하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